제 이름은 한은주 36, 토목기사입니다. 그리고 환경건설 상무의 아내이자 며느리죠. 그날 아침 저는 제 진짜 직업과 가짜 직업,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소장님, 삼라인 시구역 비계 연결부 고정핀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 상태로 하중 실리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제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단단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장 소장의 귀에는 그저 사모님의 잔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에이 사모님, 그거 하나 빠졌다고 별일 있겠습니까? 공사 기일 맞추려면 이 정도, 모든 비극은 언제나 그 이 정도라는 안일함에서 시작됩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별일이 생기고 나면 늦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0조 사망, 비계 기둥의 연결은 이음 철물이나 고정핀을 사용할 것. 지금 저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살인이라는 단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진짜 주인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액정에 뜬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 방금 전까지 팽팽했던 제 세상이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토목기사 한은주가 사라지고 며느리 한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차가 좀 막혀서. 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금방 갈게요, 어머님. 네. 전화를 끊고 돌아선 순간 제 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20층 허공에 뚫린 그 작은 구멍. 비어있는 고정핀의 자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무서워 엔지니어의 양심을 애써 외면했어야 했습니다. 저 작은 쇠붙이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지옥의 방아쇠가 될 줄 알았다면 말입니다. 현장에서 15분 거리. 저는 죄인처럼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전쟁이 끝난 뒤의 폐허처럼 먹다 남은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셔서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건 잊으셨나 봐? 내 남편이 사온 저 비싼 회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디? 저는 대답 대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언제나 주방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은 최소한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으니까요. 저 손 좀 봐. 현장에서 구른다는 애 손이 비단결이야. 그러니 남편이 밖에서 밥 사 먹고 다니지. 안 그래? 엄마, 그만하세요. 사람들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저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집안의 체면을 위한 커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다들 예민한 거 알잖아. 당신까지 왜 이래? 눈치껏 행동해.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치와 망신. 결혼 생활 5년 동안 제 귓가에 훈장처럼 박힌 두 단어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발치에 놓인 도시락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져가는 낡은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직도 이딴 거 싸들고 다녀? 너가 거지야? 보는 사람 창피하게. 결혼했으면 품이라는 걸 좀 챙겨.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구는 도시락통. 그 안에서 제가 아침에 쌌던 김밥 몇 조각이 처량하게 굴러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그것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품위.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품위는 얼마짜리였을까요? 제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이름 앞에 붙은 토목기사라는 네 글자를 버려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명의 발신자.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팸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 결혼 생활에 도착한 사망 선고서라는 것을. 이게 뭐예요?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의 호텔 앞,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짧은 메시지. 사모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뭔데? 요즘 유행하는 스팸 문자 같은데. 당신 도대체 뭐라고 다니길래 이런 게 와? 질문을 바꿀게요. 이 여자, 우리 회사 재무팀 후배 맞죠? 그런데 왜 회사 법인카드가 아닌 민우 씨 개인 카드로 결제된 거죠? 그것도 호텔 옆 와인바에서 48만 원이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제가 안전관리팀이잖아요. 매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랑 직원들 경비 처리 내역 제가 다 검토하는 거 잊으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언제나 상대를 물어뜯기 마련이죠. 당신이 집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도 밖에서 숨 좀 쉬고 살자. 숨이요? 좋아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쓸데없는 짓이라며 무시당했던 제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야근 식대로 처리된 금액 총 87건, 348만 원. 그런데 그 시간 민우 씨 차량 하이패스 기록은 전부 양평, 강릉, 속초 방향이었네요. 대체 어느 현장에서 야근을 하셨길래 동해 바다를 보고 오신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것은 시어머니의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저를 완벽한 바보로 만들고 있던 이 남자의 역겨운 위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 숨 쉬는 거 방해 안 할게요. 내일 당장 구청에서 보죠. 이혼해요, 우리. 나는 현장 사무실에 앉아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혼 후 첫 출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은주 씨 맞으시죠? 저는 김동혁 씨 아내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동혁. 우리 현장 철근공이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우리 남편이 현장에서 떨어졌대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떨렸죠.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성모병원이요. 제발 좀 와주세요. 회사에서 아무도 안 와요.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김동혁 씨 아내를 만났죠. 그분은 어린 딸아이 손을 꼭 잡고 울고 계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점검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비계가 부실했대요. 안전난간도 제대로 없었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놓친 거였죠. 며칠 뒤 민우 상무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합의금 3억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마무리하시죠. 그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죠. 이게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는 구청밖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이혼 신고서 접수증이 바람에 흔들렸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빠. 은주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나 이혼했어요. 민우랑.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노동자분이 떨어져서 의식불명이에요. 회사는 돈으로 덮으려고 하고 민우는 그 가족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은주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죠.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할게. 아빠 무슨. 넌 지금 당장 그 회사 그만둬. 알겠니? 그리고 집으로 와. 전화가 끊겼어요. 아버지의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을 느꼈죠.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직서를 던지고 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환경건설의 주가 폭락 소식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박민우, 이제는 남이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주야, 제발 전화 좀 받아. 회사에 무슨 일이야? 갑자기 국세청이랑 공정위에서 들이닥쳤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 환경건설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빠가 하신 거예요?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곧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뒤 아버지는 평생 입지 않으시던 정장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임시 이사회. 어느 회사요? 환경건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퍼즐 조각들이 눈앞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환경건설이랑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3년 전 환경건설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내가 관계법인을 통해 지분 51%를 인수했다. 그럼 아빠가 최대 주주. 그래. 그리고 투자계약서에 조항 하나를 넣어뒀지. 중대재해 발생 또는 명백한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시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투자자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저 딸의 결혼을 지켜보셨던 게 아니라 언제든 딸을 지킬 수 있는 총을 장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총의 방아쇠를 당길 증거가 필요했는데 내가 그걸 가져왔더구나. 아버지는 제 서재에서 가져온 USB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쓸데없는 짓이라며 모아왔던 환경건설의 모든 안전규정 위반 기록이 담긴 USB였습니다. 오늘부터 환경건설은 내가 바로잡는다. 그리고 너는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내가 있어야 할 진짜 자리로. 나는 아버지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민우와 전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죠. 그들의 눈이 나를 향했을 때 나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환경건설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입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51%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의 권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치셨죠. 안전비 전용 5건, 현장 안전장비 구매 예산을 타용도로 사용하신 내역입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허위 경비 처리 2억 3천만 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외주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셨더군요. 미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도급 업체 부당 계약 7건. 정상적인 계약 금액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강요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나는 그 서류를 알아봤죠. 내가 몰래 복사해둔 고향 현장 안전점검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대한 사안, 고향 현장 중대재해 사건입니다. 비계 고정 불량, 안전망 미설치, 안전점검 기록 조작까지 확인됩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현장 소장이 독단이었다고요? 그럼 이 합의금 지급 결제서에 상무님 도장은 어떻게 찍힌 건가요?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압박하신 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제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박민우 부대표와 강미자 이사는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죠. 그리고 새로운 안전총괄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셨어요. 박은주 이사를 안전총괄이사로 임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어요. 과반수를 넘었죠. 가결되었습니다. 박은주 안전총괄이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 자리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동혁 씨의 사고는 제가 놓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이사님, 김동혁 씨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김동혁 씨 아내를 만났죠.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치료비 전액과 보상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재활치료까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어요. 나는 안전모와 작업화를 챙겨 현장으로 향했어요. 첫날 현장 소장님이 나를 보더니 말씀하셨죠. 총괄이사님, 사무실에 계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오실 필요 없으세요. 아니에요. 직접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비계를 점검하는데 한 기사님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현장에서 뭘 안다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죠. 첫 주에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안전난간 간격 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고 용접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빠뜨리기도 했어요. 밤마다 안전 매뉴얼을 펼쳐놓고 공부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까지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점심시간에 기사님들이 앉아 계신 곳으로 다가갔어요. 제 도시락인데 같이 드실래요? 아, 총괄이사님이. 편하게 부르세요. 저도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걸요.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장의 어려움, 위험한 순간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씩 바꿔나갔어요. 비계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했어요. 어느 날 오후 3층 비계를 점검하는데 고정핀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여기 당장 작업 중단하세요. 비계 보강 먼저 하겠습니다. 기사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그날 저녁 한 베테랑 기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총괄이사님, 오늘 잘하셨어요. 이제 좀 총괄이사님 같으세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죠. 매일 아침 현장에 도착하면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있었죠. 이곳이 내 진짜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발걸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어요.